먼저 두 번째 예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정육점 육류 진열창을 조명할 때 형광체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라고 하는 거죠. 정육점 육류 진열창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 계통의 빛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크색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핑크색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붕산 카드뮴, 이것을 씁니다. 핑크색 색깔을 내죠. 이러한 형광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형광등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주광색 형광등, 주광색 형광등의 경우에는 할로린산 칼슘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낼 때에 이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색은 어떤 색이냐면 녹색이 효율이 가장 좋아요. 최고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이 가장 나쁜 거, 이렇게 되면 이 핑크색이 최저 효율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형광등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색깔은 이라고 물어봤다면 녹색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색 하면 적색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니까 예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하고 기억하세요. 다음 예제입니다. 형광 방전등에서 효율이 가장 낮은 색은 하면 적색이라고 하면 되죠. 다음 예제입니다. 형광등에서 아르곤을 봉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이거는 패닝의 효과 기억하죠? 패닝의 효과는 네온에다가 아르곤을 넣으면 방전 개시 전압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전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르곤 가스를 봉입하는 이유입니다. 형광 램프의 동정 특성, 동정 곡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시간과 광속의 관계죠. 그래서 광속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동정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정 특성은 무엇인가? 곡선하고 특성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동정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후입니다. 일정 시간 후인데 그 일정 시간이 형광등의 경우에는 500시간이 흐른 경우 500시간이 흐른 경우 광속이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동정 특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형광 램프의 동정 특성에서 광속은 어느 때 측정한 값을 말하는가라고 했으면 점등하고 500시간이 지나서 광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점등 500시간 후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정 곡선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동정 특성입니다. 그리고 초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시간 후에 광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했을 때 그것을 초특성이라고 그래요. 초기 특성, 초특성.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광색 형광등의 색온도를 묻고 있죠. 6500도케이가 되고 있어요. 주광색은 6500, 다음 백색 4500 정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백열전등 하면 2850도케이가 되고요. 할로겐 램프는 3200도케이가 됩니다. 이렇게 광원별로 대표적인 것 색온도 정도는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형광 방전 등의 효율이 가장 좋으려면 주위 온도와 관벽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형광등의 단점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주위 온도는 대략 25도 정도가 좋고요. 관벽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가 좋습니다. 이럴 때 효율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파장 형광등이에요. 일반 형광등은 형광물질, 이것을 한 가지를 쓰는데 3파장 형광등은 빛의 3원색인 형광물질을 관벽에 도포하는 거예요. 청색 형광물질, 녹색 형광물질, 적색 형광물질 이것을 관벽에 도포하게 되기 때문에 광색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광등은 자외선을 써서 그 자외선을 형광물질을 통해서 가시광선으로 파장을 길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태생이 자외선인데 이것을 길게 한다고 해서 적외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색 보임이 나빠요. 일반 형광등은 적색의 색감이 할로겐 램프나 주광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3파장 형광체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3파장 형광체를 쓰게 되면 적색이 풍부해지죠. 따라서 전체적인 파장의 스펙트럼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밝기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색감도 더 좋아지죠. 연색성도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형광등이 3파장 형광등입니다. 따라서 3파장 형광등의 특징은 밝기가 향상됩니다.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밝다는 느낌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연색성이 향상됩니다. 산뜻하고 싱싱한 분위기, 밝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거죠. 그림은 3파장 형광체에 대한 파장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파장의 형광체를 써서 색보임을 좋게 한다, 연색성을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 아크등이에요. 두 개의 탄소 막대 전극의 양단을 접촉하고 그 사이에 전류를 흘리면서 서서히 떼어 놓으면 아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아크를 광원으로 쓰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요게 탄소 막대고 전압을 가한 다음에 서서히 전극을 벌리면 여기서 아크가 생기고 이 아크를 광원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을 탄소 아크등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탄소 아크등은 주로 청사진 제작에 사용되었고요. 영사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순탄소 아크등, 발염 아크등, 고휘도 아크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카본 아크 램프라고 하는 탄소 아크등입니다. 다음 그로우 방전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로우 방전등은 네온 관등하고 네온 전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온 관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온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네온 사인이죠. 이러한 누설 변압기를 쓰고 거기에 네온관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 관에서 점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네온 사인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죠. 이 네온 램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광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네온 관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 10에서 20mm의 유리관 속에 20mV 정도의 압력으로 그 안에 이와 같은 종류의 봉입하는 가스를 넣는 거죠. 네온을 넣든가 아르곤과 수은을 넣든가 헬륨을 넣든가 이렇게 가스를 넣게 되고 유리관에 대한 색깔을 정해주면 광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네온 사인이에요. 네온 사인은 여러 가지 광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광색을 나타내는 봉입가스가 무엇인가를 묻기도 해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네온 사인용으로 사용되는 네온 관등에 봉입하는 기체 중에 청색을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묻지요. 청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르곤과 수은이죠. 아르곤과 수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기체 압력으로 봉입한다? 20mV, 1기압보다 낮은 압력이에요. 20mV 정도에 대한 기체 압력으로 봉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교류를 가하면 양광주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양광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형광등을 보면 하얗게 빛이 발광하는 부분 있죠. 그것을 양광주라 그래요. 네온관등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빛을 만들어내서 빛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양광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네온관등의 발광에 이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묻고 있죠. 발광을 이용하는 것은 양광주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내는 부분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네온 전구입니다. 사진 한번 잘 봐두세요. 네온 전구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러한 네온 전구는 전극을 2-3mm 정도로 근접해서 네온 또는 아르곤을 10mV 정도의 압력으로 봉입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내에 이러한 저항값, 이것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원에 연결하면 전구는 발광을 하게 됩니다. 이 발광은
마이너스 글로우 발광이에요. 마이너스 글로우 발광이기 때문에 부글로우 발광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극성 판별에 이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극성 판별에 이용하고 또 파일럿 램프, 즉 전원이 인가되었는가 인가되지 않았는가 정도를 판단하는 곳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또 검정기 등에 사용이 되고요. 또 파고값 측정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광도와 전류가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 그래프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제입니다. 네온 전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소비 전력은 작습니다. 잔광이 없습니다. 광도와 전류가 비례하죠. 역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쓰는 곳이 소비 전력이 작기 때문에 파일럿 램프, 극성 판별용, 검전기, 파고값 측정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나트륨 램프예요. 나트륨 램프를 잘 보세요. 나트륨 램프는 관이 이렇게 발광관이 있고요. 그 다음 외관이 있습니다. 발광관 안에는 나트륨 금속 기체가 들어있죠. 이 안에는 나트륨 기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기체에 의한 여기와 전리를 이용해서 발광을 하는 거고요. 두 개의 전극이 있죠. 전극은 전자 방출을 하는 겁니다.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압기, 안전기 쓰이고 있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 등은 발광관과 외관 사이에는 진공을 유지하죠. 고진공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광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 내에는 적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이 들어있고 거기에 아르곤을 혼합했습니다. 요거는 방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죠. 패닝의 효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체 압력, 발광관 안에 들어있는 그 기체 압력, 금속 기체 압력에 따라서 저압과 다음 고압과 초고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나트륨 등은 단일색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와 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광색이 589 나노메타 대역의 광색입니다. 단일광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 빛이 전부 가시광선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좋은 광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저압 나트륨이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저압 나트륨 등의 효율은 와트당 160 루멘까지가 가능하죠. 100에서 160 루멘, 100에서 150 루멘 정도가 된다. 왜? 등황색의 단일색, 단색광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이 가장 좋은 광원하면 저압 나트륨 등이 됩니다. 이렇게 효율이 좋은 대신에 단점이 있죠. 색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색성이 극히 불량하죠. 그래서 색보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빛의 직진성이 좋아요. 그래서 안개가 많은 지역이나 먼지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적합한 조명 방법이라는 거죠. 즉 도로인데 터널, 또 도로인데 교량, 이런 곳에서는 아주 좋은 조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색성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트륨 등의 기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고 색보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램프가 고압 나트륨 등인데, 이 고압 나트륨 등은 고휘도 방전 램프입니다. 휘도가 높은 광원이고요. 따라서 효율도 좋은 그런 광원이 됩니다. 효율이 좋아지고 휘도가 높으니까 또 밝기도 좋아지니까 연색성도 개선되니까 도로나 공장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죠. 저압 나트륨 램프의 특징입니다. 저압 나트륨 램프는 이러한 파장을 만드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가시광선이죠. 따라서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점등하려면 관 온도를 이 정도로 유지해 줘야 돼요. 따라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광관이 있고 그 위에 외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입되는 가스는 나트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온과 아르곤이 들어있어요. 방전 전압을 낮추기 위한 내용이죠. 패닝 효과 기억하죠? 그리고 효율이 최대인 광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길죠? 그리고 연색성에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경제적인 광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강변도로, 먼지 발생이 많은 터널 이런 곳에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빛의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요철 식별력이 우수하게 되죠. 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용도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은 고압나트륨 등인데요. 고압나트륨은 저압나트륨에 비해서 광속도 많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또한 연색성도 개선이 됐죠. 그렇지만은 연색성은 좋지 않아요. 당연히 연색성이 좋은 광원, 백열등이나 할로겐 램프보다 나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은등, 백열등보다는 비싸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 안개지역, 공항, 해안지역, 보안지역, 교량 이런 곳에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방전등의 일종으로 효율이 대단히 좋대요. 광색은 순황색이고 연기나 안개 속을 잘 투과하며 대비성이 좋은 램프가 뭘까요? 라고 묻죠. 색깔이 순황색인 거 나트륨이죠. 정해져 있어요. 다음 효율이 우수하고 안개 지역에 많이 사용되는 조명등은 이렇게 묻죠. 나트륨 램프죠. 다음은 수은등입니다. 수은등도 마찬가지로 방전 개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쉽게 방전하기 위해서 아르곤 가스를 봉입하죠. 패닝 효과입니다. 이런 수은 방전등, 수은등 이것은 형광등하고 같은 발광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형광등은 긴 관주형 광원이고 수은등은 전구처럼 되어 있는 광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형광등도 일종의 저압 수은등입니다. 이러한 수은등은 기체 압력에 따라서 저압 수은등 0.01mbar, 760mbar 1기압 정도죠. 고압 수은등이 되고요. 초고압 수은등은 10에서 200기압 사이의 기체 압력으로 점등하는 겁니다. 수은등의 외형은 이와 같이 생겼죠. 수은등은 발광 원리상 자외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차갑습니다. 푸른 계통의 빛이 많죠. 이러한 수은등은 광속이 작습니다. 그리고 연색성이 좋지 않아요. 자외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저압 수은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외선 파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광 효율이 불량합니다. 와트당 5루멘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자외선의 특징이 있죠. 살균 작용을 합니다. 이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래서 살균등으로서 또 선텐하는 램프로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압 수은등은 저압 수은등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연색성도 좋아지고 또 색온도도 올라가고 발광 효율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명도 길고 할로겐 전구보다 효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죠. 대신에 발광관의 온도를 역시 고온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관 구조가 돼야 되고요. 색깔은 청백색 빛을 냅니다. 따라서 연색성은 불량해요. 푸른 계통의 빛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도로 조명, 고천장 조명, 또 실외 투광 조명, 주차장, 터널, 광장, 공원 이런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수은등에 관한 예제입니다. 고압 수은등의 증기압은 어느 정도 되는가 묻고 있죠. 1기압 760mbar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예제입니다. 고압 수은등은 발광관과 외관, 이중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외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발광관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은 수은등의 특성을 개선한 거예요. 수은등이 연색성이 불량하죠? 이러한 연색성이 불량한 수은등에다가 할로겐 원소를 혼합하게 되는 겁니다. 할로겐 원소는 옥화칼륨, 옥화나트륨, 옥화인듐, 고순도 금속 할로겐 화합물을 첨가하게 되면 연색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연색성이 우수해지고 또한 백색강에 가까운 빛을 내게 되죠.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고 효율도 높아지게 돼요. 그러한 램프가 메탈 할라이드 램프라고 하는 겁니다. 메탈 할라이드 램프는 고압 수은 등의 연색성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죠.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스펙트럼이 풍부해서 연색성과 효율이 좋아지는 광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색온도는 6000K까지가 가능하고요. 발광 효율은 와트당 80루멘 정도가 일반적이죠. 특성은 휘도가 높고 등당 광속이 크고요. 배광 지역가 용이하고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고 연색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점등 방향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곳은 연색성이 중요시되는 고천장, 또 공장, 또 TV 중계가 가능한 운동시설, 이런 곳에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최근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원이 LED 광원이에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거죠. 백색 LED가 개발되어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LED 광원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형광등도 LED 광원으로 대체되고 있고요. 백열등도 LED 광원으로 대체되고 있고 또한 할로겐 등도 LED 광원으로 대체되고 있죠. LED는 넓은 범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도 쓰이고요. 신호등 조명도 쓰이고요. 왜 그렇게 쓰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광색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징을 살펴보면 수명이 깁니다. 거의 반영구정이죠. 소자 하나만 보면. 낮은 소비 전력을 갖고 있어요. 효율이 매우 좋다는 거죠. 또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등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일반 조명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할로겐 램프를 대용하기도 하죠.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무대 조명도 쓰일 수 있고 교통 신호등도 쓰일 수 있고 항공 유도등도 사용할 수 있고 대형 전광판에도 쓰입니다. 또 충격에 강하죠. 진동이나 충격에 강합니다. 소형 경량화고요. 환경 오염이 적습니다. 수은이나 나트륨 등에 대한 금속 기체를 사용하지 않죠. 또한 점등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고주파 점등으로 인한 다른 기기에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죠. 이런 특징 때문에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전극 방전 램프입니다. 무전극 방전 램프는 형광등과 같은 원리인데 전극이 있는 게 아니라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해요. 이 부분이 페라이트 코어인데 얘가 고주파를 만들어냅니다. 230kHz 정도의 고주파를 만들어내서 이 고주파가 전자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기체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발광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극이 없기 때문에 전극에 의한 수명 단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길어요. 그리고 연색성도 좋고요. 일반적인 형광등의 연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형광등의 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광등의 전극이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전극 방전 램프의 특징은 수명이 매우 길다는 거죠. 6만 시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이 좋아요. 와트당 85루멘 정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점등합니다. 즉시 점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플리커가 없다는 거예요. 전자방출에 의해서는 플리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얘는 전극이 아니고 전자유도에 의해서 자개를 만들어서 방전을 하기 때문에 플리커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수은도 적게 들어있고요. 수명이 길어서 폐기물 배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색성도 우수한 광원에 속합니다. 표면의 램프 온도는 90도 이하로 여름철 발열에 의한 추가적인 냉방비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표면 램프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특징이 무전극 방전 램프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광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광원의 효율을 한번 살펴보면 나트륨 램프가 효율이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고 백열 전구가 효율이 가장 나쁘게 나타나고 있죠. 효율이 좋은 순서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효율이 좋은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6번째 조명기구의 종류입니다. 조명기구의 종류에는 설치된 광원에 따라서, 사용 장소에 따라서, 특수 목적에 따라서, 또 배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명기구를 분류하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광에 따라서 조명기구를 분류하는 겁니다. 배광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직접 조명기구, 간접 조명기구, 그 다음 전반 확산 조명기구 이렇게 구분하고요. 직접에는 반직접이 있고 간접에는 반간접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간접 조명기구입니다. 간접 조명기구는 직접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광속이 모두 상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모두 상부로 올라가서 천정에 반사되어서 빛이 조명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분위기적인 조명이 되겠죠. 밝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적인 조명을 요구하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조명이 간접 조명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접 조명 방식은 임원실, 회의실, 고급 식당, 백화점, 미술관 등 이렇게 인테리어적인 요소, 장식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적용되는 조명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휘도가 낮은 특성이 있죠. 두 번째, 간접 조명에 반대되는 방법인 직접 조명이에요. 이 부분은 빛을 아랫방향으로 거의 다 보내는 거죠. 90에서 100%가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밝음을 요구하는 곳에 적합한 조명 방식이 되겠죠. 밝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무실, 또 공장, 강당, 이렇게 밝음을 요구하는 곳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조명 방식이 직접 조명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명기구는 강조형 루버기구나 스포트라이트형 기구, 배조형 반사갓, 유리 및 플라스틱 매입기구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죠. 이 조명 방식의 단점은 주위와 심한 휘도차가 생기거나 그늘이 생기거나 그림자가 생기거나 또는 눈부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밝음이 요구되는 곳에 적합한 조명 방식이 됩니다. 세 번째, 전반 확산 조명이에요. 이 방법은 광원이 있다면 이 광원을 이러한 글로브라고 하는 걸로 외구로 감싸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글로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글로브로 감싸는데 이 글로브는 우윳빛 유리나 우윳빛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빛이 부드럽게 확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부심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급 사무실이나 상점, 주택, 공장 이런 곳에서 전반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징은 눈부심, 즉 휘도를 감소시켜서 부드럽게 조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고요. 전반 확산이 되다 보니까 빛이 상부로도 가고 또 하부로도 가죠. 확산되어져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빛이 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조명기구입니다. 그 다음 반간접 조명과 반직접 조명이 있는데요. 두 방식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에 대한 절충이죠. 반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쪽에 우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쪽에 우선이 되어 있어서 절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간접 조명 같으면은 광속이 60% 정도가 상부로 올라가고 40% 정도가 하부로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반직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반간접 조명 방식은 세밀하고 오랜 작업을 이루어지는 사무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명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반직접 조명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조명 방식에 따른 배광을 나타내죠. 직접 조명은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간접 조명은 지금처럼 위쪽으로 나타내는 거죠. 조명 기구를 보면 이와 같이 반사갓이 아래로 향해져 있는, 그리고 간접 조명 방식은 반사갓이 위로 향해져 있는 그런 조명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전반 확산은 이것이 글로브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브에 감싸져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반직접이나 반간접은 지금처럼 이런 조명 기구가 위와 아래를 같이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조명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예제입니다. 직접 조명 기구의 하향 광속, 대부분이 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직접 조명 기구입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확산되는 빛만을 이용함으로 그림자가 없고 눈부심이 적은 균일성이 높은 조명으로 조명률이 가장 나빠요. 천정이나 벽의 영향이 가장 많고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된대요. 어떤 조명 방식일까요? 라고 묻죠. 이와 같은 조명 방식을 우리는 간접 조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치에 따른 조명 방식입니다. 전반 조명이 있고요. 국부 조명이 있어요. 전반 조명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조명을 하는 거죠. 천정에 광원을 전반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조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도를 높이려면 전체적인 광원이 다 밝아야 되거나 또는 광원이 많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국부 조명 방식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이라서 필요한 부분만을 조명하니까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러한 조명 방식으로 볼 수 있죠. 대신에 밝음을 희생해야 돼요. 전반 조명은 전체적으로 밝게 조명을 할 수가 있지만 국부 조명은 대부분 다 어둡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밝게 하기 때문에 조명 방식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겸하는 조명 방식으로는 국부적 전반 조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넓은 실내 공간에서 각 구역별로 작업성이나 활동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평균 조도로 조명하고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곳에서는 높은 조도로 조명하는 방식을 국부적 전반 조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부적 전반 조명 방식은 전체적인 전반 조명의 조도를 맞추고 필요한 곳에 고조도로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기 위해서 TAL 조명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TAL 조명 방식은 작업 구역을 국부 조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 조명, 기타는 앰비언트 영역은 간접 조명과 같이 낮은 조도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조명은 직접 조명 방식도 포함되어 있고 사무 자동화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VDT, 즉 평면에 반사되어져 나오는 조명까지 고려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VDT라고 하는 것은 Visual Display Terminal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CRT나 또는 LCD에 대한 모니터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명이 모니터에 반사되어서 눈부심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조명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전반 조명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전반 조명은 천정에 고정적인 광원을 일정 간격으로 전반적으로 배치해서 직접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휘도가 광원이 노출되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조도를 얻으려면 광원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좋은 점은 뭐냐면 작업 시에 등의 위치를 옮기지 않아도 일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이 되겠죠. 따라서 특색을 나타낸 것은 하면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사무소, 공장에 적합한 조명 방식은 어떤 것인가 묻고 있죠. 전반 국부 병용 조명이 적합합니다. 넓은 곳은 전반 조명하고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곳은 국부 조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합한 조명 방식입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장소 중에 실리적 조명, 여기서 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밝은 것을 추구하는 조명이에요. 밝은 것을 추구하는 조명, 실리적 조명, 명시 조명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인 것은 분위기적인 것을 요구하는 조명이죠. 그래서 그것은 분위기 조명이라고 그러죠. 장식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실리적 조명 방식, 명시 조명 방식에 적합하지 않는 곳, 사무실은 실리적 조명이 필요하고요.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식점은 분위기적인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건축화 조명 방식입니다. 건축화 조명 방식은 건축물의 천정이나 벽을 조명 기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명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축화 조명은 천정면을 이용하는 방식과 벽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화 조명 방식의 첫 번째 매입 형광등 방식이에요. 천정에 형광등을 매입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정에 매입한다 그러면 건축화 조명 방식의 매입 형광등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화 조명 방식의 두 번째 다운라이트 방식이죠. 이 방식은 천정에 작은 구멍을 랜덤하게 뚫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러한 조명 기구를 매입하고 인테리어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지금 보이는 이 안에는 등기구는 다운라이트 등기구고 전구식 형광 램프가 들어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모두 LED 램프로 바뀌고 있죠. 세 번째 핀홀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다운라이트하고 똑같은 건데 다운라이트는 직경이 크다면 핀홀 라이트는 직경을 작게 만들고 거기에 렌즈를 달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스팟 조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집중 조명, 핀홀 라이트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번째 코퍼라이트입니다. 이 코퍼라이트는 대형 다운라이트라고 보면 돼요. 천정을 둥글게 파고 그 안에 광원을 숨겨서 조명하는 방식.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이 커다랗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커다랗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광원이 숨겨져서 조명하는 방식. 이것을 뭐라고 한다? 코퍼라이트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랜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다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명 방식은 코퍼라이트하고 다운라이트를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는 라인라이트예요. 매입 형광등하고 같은 건데 매입 형광등은 등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지만 이 라인라이트는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종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든지 횡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사선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든지 해서 형광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조명 방식을 라인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화 조명 방식의 여섯 번째 광천정 조명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천정면 전체를 광원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그 속에는 광원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천정을 전체로 뿌연 판넬로 덮어서 광원 전체가 천정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명 방식이 광천정 조명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루버 조명인데요. 루버 조명은 앞에서 우리가 매입 형광등이라고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은 형광등을 직접 바라보면 눈부시는데 이것을 눈부시지 않도록 루버를 부착하는 거예요. 루버를 부착한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격자 모양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보호각을 잡아주는 루버가 있죠. 이런 루버를 부착함으로 해서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명 방식, 이것을 루버 조명이라고 그래요. 여덟 번째 코브 조명입니다. 이 코브 조명 방식은 천정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지금처럼 광원을 숨겨서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 빛은 천정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벽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천정면을 이용하는 조명 방식이고 간접 조명 방식이죠. 간접 조명 방식이니까 부드러운 조명을 할 수 있고 그림자가 없는 조명을 할 수 있고 눈부심이 없는 조명을 할 수 있죠. 코브 조명 방식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코너 조명이에요. 코너 조명은 천정과 벽을 동시에 조명하는 거죠. 코브 조명은 천정만 빛이 향한다면 코너 조명은 벽 쪽으로도 빛이 향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조명 기구가 달라져야 돼요. 코브 라이트하고 코너 라이트는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코너에
설치해서 천정과 벽을 동시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기구, 이것을 코너 조명기구라고 하죠. 이러한 코너 조명기구를 사용할 때 코너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10번째 코니스 조명입니다. 코니스 조명은 벽을 조명하는 방식이에요. 천정과 벽 상방 모서리 부분에 이러한 판을 설치하죠. 광원을 숨기고 그 판 안에 광원을 숨기고 빛을 벽을 조명하는 겁니다. 벽면 조명 방식이죠. 이러한 조명 방식을 코니스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판을 코니스라고 부릅니다. 11번째 밸런스 조명이에요. 밸런스 조명은 벽을 조명하는 방법인데 광원을 숨기는 부분이 벽의 중간에다 숨깁니다. 벽의 중간에 숨기고 빛이 벽 상부하고 벽 하부로 같이 조명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설치하는 판을 밸런스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째 광창 조명입니다. 지하실이나 자연광이 들어가지 않는 방에 낮과 같은 낮에 창에 햇빛이 비추면 그 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내는 조명 방식을 인공창 조명 방식, 광창 조명 방식이라고 해요. 지금 보는 그림이 광창 조명 방식입니다. 7번째 조명의 설계입니다. 조명을 설계할 때는 조명 목적에 따라서 좋은 조명을 선택해 주면 돼요. 조명 목적은 명시적인 조명을 할 것인가, 장식적인 조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조명을 설계하게 됩니다. 시각 작업인 측면에서 보면 조도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림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빛의 방향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광원의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입체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표 7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 7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조명의 조건에서는 조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밝으면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명을 설계할 때는 어떠한 조도로 설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정해야 됩니다. 조도를 무조건 높게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낮게 하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조도, 우리가 설계 기준에 맞는 조도, 이것을 선정하고 그것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광속 발산도 분포입니다. 시야 내에 광속 발산도 분포가 고르지 않으면 시 대상물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광속 발산도 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조명의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눈부심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부심, 휘도입니다. 시야 내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정반사, VDT에 의해서 광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면 불쾌감, 고통, 눈의 피로, 시력의 일시적인 감퇴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눈부심이라고 하는데 이 눈부심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부심이 있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부상이나 재원인이 되기 때문에 눈부심은 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늘이에요. 그늘도 고려해야 되죠. 그늘이 지면 좋은 조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분광 분포입니다. 광색이 풍부해야 좋은 조명이 되겠죠. 단색광이라면 좋은 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고려사항은 심리적인 사항입니다. 빛은 푸른 계통이면 차갑다고 느끼고 붉은 계통이면 뜨겁다고 느끼죠.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명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 조명입니다. 일곱 번째 고려사항은 미적 효과입니다. 미적 효과는 건축 양식과 잘 조화되어야 되겠죠. 여덟 번째는 경제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경제적인 면, 유지관리 보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좋은 조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조명을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8가지는 좋은 조명의 고려사항입니다. 조명의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도나 구조나 규모에 맞는 조도 기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도 기준을 선정한 다음에 그 조도 기준을 만족하는 광원을 선정하고 조명 방식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조명 기구의 수량을 계산하죠.
수량 계산하는 방법은 광속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광속법 300왕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정하게 배치를 합니다. 배치한 다음에 조도를 계산해서 처음에 설계한 조도 기준에 만족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시 수량을 계산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만족하게 되면 분기회로 설계를 합니다.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원을 공급할 것인가 그것을 설계하고 그 다음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면 조명 설계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조명기구에 대한 수량 계산. 이 수량 계산은 조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 부분 기억해야 되고요. 실기 시험에는 조명기구의 배치까지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는 조명기구의 배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명기구 배치는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조명기구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는 조도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KSA 3011의 조도 기준에 의한 조도 선정 방법이고요. 이것은 실무적인 이야기니까 이런 것을 선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조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A, B, C, D 이렇게 조도 분류표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작업면 조명인데 300, 400, 6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도 범위죠. 앞에 거는 최저 조도, 다음 뒤에 거는 최고 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느 때냐면 일반적인 휘도 대비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조도 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조도 분류가 G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조도 기준이 G라고 한다면 이러한 설계나 예술작품, 세밀한 일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픽 설계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G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우편물 분류, 키보드 식별, 연필 작업도 G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조도는 조금 전에 봤던 그 기준이 조도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은행 같으면 요 G는 금전 출납 창구가 G에 대한 조도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참고만 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요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조명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명 제어 방식은 전멸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광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조명 제어 장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조명기구, 조명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이죠. 형광등인데 직부등이에요. 직부등인데 트러프, 반사갑부, 역삼각형, 엣지형, 플라스틱 커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자의 의도 또 건축물에 대한 조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기구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조도 계산에 의해서 계산하는데요. 어떻게 등기구 수량을 계산하냐면 광원에 있고 그 광원에서 광속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원의 광속이 1등당 광속이 얼마인가 요것은 스펙에 나와 있겠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조도 설계 기준이 있어요. 사무실이다. 예를 들어서 500럭스다. 그러면 500럭스를 만들기 위한 그 조도를 만들기 위한 광속이 필요하겠죠. 그 광속, 이것은 이제 필요 광속이 되는 거고요. 그 필요 광속을 1등의 광속으로 나눠주면 등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조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도 계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조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조도 2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에 대한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속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초기 광속이잖아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동정 특성에 의해서 광속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소되는 광속을
우리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쓰는 것이 뭐냐면 감광보상률이라고 하는 거죠. 감광보상률은 미리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원이 있는데 그 광원이 만든 광속이 작업면에 100%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어디론가 반사되고 흡수되고 그 다음 작업면에 도달하는 거, 즉 100이라고 하는 광속이 만들어지면 작업면에 50%만 도달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명률이라고 해요. 조명률.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 조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에 필요한 광속인데 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F0니까요. 1등의 광속이 있다면 이 1등의 광속에 뭐까지 고려해 줘야 되죠? 등수까지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등수를 계산하는 게 광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300광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은 다시 적어보면 이항하면 EAD가 되겠죠. 그리고 FUN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이 광속법에 대한 기본적인 식입니다. 따라서 이걸 잘 기억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도를 계산하든지 등수를 계산하든지 광속을 계산하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E는 조도, A는 면적, D는 감광보상률, F는 광속, 1등의 광속이에요. N은 등수가 되고 U는 조명률입니다. 조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만들어지는 광속이 100% 작업면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달하는 비율을 조명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조명률을 계산할 때는 실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